심각하죠.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를 타는데 악셀을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돼요. 그 퍼센티지가 1%면 타시겠어요? 죽어도 안 타죠. 사람이 통제 가능해야 한다. 저는 쿠팡에서 난리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정미현이라고 합니다. 제 직무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애널리스트예요. 근데 보통의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그 성공의 지표를 정의하거나 그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로 보고 분석하거나 그걸 잘 보게 만드는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거의 하지 않고요. 어떤 모델을 개발할 때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가공되고 또 사용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이 전 과정을 정의하고 실행시켜 나가는 그런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는 컴퓨터 시스템. 인공지능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알고 있는 혹은 인공지능이 말하는 모든 지식은 그 인공지능이 보고 배운 데이터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데이터에 없는 지식은 AI는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거는 1956년에 다트머스에서 AI 컨퍼런스라는 게 열리면서 거기에서 그 용어 자체가 처음 쓰였다고 해요. 이제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이런 AI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이 확립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는 머신러닝, 신경망, 아니면 NLP. NLP는 자연어 처리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하는 말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50년, 70년 사이에 이렇게 연구되고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72년도에 AI 연구 성과가 그래서 뭐가 있냐 굉장히 자조적이고 비판적인 회의적인 그 보고서가 한번 발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의 AI가 두 번의 AI 겨울을 거쳐서 나타난 혁명적인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겨울이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 한 20년 지났으면 제자들과 그 연구의 집단이 생길 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전문가 집단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신러닝에 대한 개발이 다시 이렇게 붐을 좀 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는 자연어 처리도 이전에는 규칙 기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일일이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에 맞는 것만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80년대에 와서는 통계 기반 방식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규칙을 주지 않아도 좀 기계가 스스로 통계적인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80년대에 이렇게 다시 좀 붐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따가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AI를 비롯해서 AI가 폭발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컴퓨팅 파워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서포트고요. GPU가 얼마나 잘 돌아가네 이런 것들 표현이 다 이 컴퓨팅 파워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에서 못 본 건 몰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매개 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가중치를 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 가중치를 주는 함수가 많다는 거는 어떤 가능성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매개 변수가 많으면 이 AI가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맞출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더 좋은 걸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AI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다시 80년대, 90년대 초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머신러닝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컴퓨터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동네에 컴퓨터 하나 있으면 구경 가고 그런 시절이라 데이터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또 입력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쌓일 수가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색어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나온 정보를 정돈해서 다시 저장을 한다든지 요즘은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리소스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이 발전을 했지만 일단 데이터가 모자라고요. 두 번째로 그때는 하드웨어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다가 2000년대에 와서 한 번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2006년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님이 학회에서 딥러닝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심층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복잡한 것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그 딥러닝 기술을 발표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같은 발표에서 GPU를 적용을 합니다. 이 GPU는 게임용으로 만든 거라 동시에 굉장히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한 번에 하나만 처리할 수 있는 CPU를 쓰다가 GPU를 쓰니까 연산의 능력, 그러니까 속도나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느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머신러닝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구글에서 그 음성비서가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그 전에 온갖 검색이 다 잘 되는 그 상태를 만들어 둔 뒤에 음성비서까지 나오는 수준으로 이제 AI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이제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기본을 설명드리면 확률적인 관점에서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로 나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가 GPT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2020년도에 지금의 이 생성형 AI, GPT가 나오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AI는 이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었거든요. 저희 뭐 자율주행차 허에서 그 주인공이 기계랑 막 사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 로봇 청소기만 해도 챗GPT를 쓰지 않지만 제가 날씨를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 오픈 AI가 발표한 챗GPT가 사람들에게 진짜 선풍적인 반응을 얻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자연어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한테 그런 간단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엔지니어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챗GPT에다가 질문이나 명령을 하면 그럴싸한 답을 주잖아요. 내가 만약 그 분야에 괜찮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바꿔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사용해 볼 수 있는 접근성을 굉장히 줬다는 거죠. 이전에 그런 다른 모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가 GPT 같은 것들을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양이 여기에 들어간 GPU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만 1750억 개 라고 하고요. A100이라는 GPU가 1만 개 이상이 사용됐다라고 하고 문서를 5조 개를 배웠대요. 5조 개. 그렇다 보니까 이 GPT가 쏟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정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럴싸한 말들을 늘어놓는다라고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GPT는 말을 되게 잘하지만 생각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 다음 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논문을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논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등 뭐 너무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 업계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할루시네이션은 직역을 하면 환각이고요. 의역하면 뭐 멀쩡한 거짓말 이 정도로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번드르르 한데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럴싸한 답변을 내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항상 그 할루시네이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 거고 그렇지만 생각하기와 말하기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어떤 비서를 얻었다라는 비유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런 비유를 봤는데 자동차를 타는데 제가 악셀을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돼요. 그 퍼센티지가 1%면 타시겠어요? 죽어도 안 타죠. 이런
정밀함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절대 못 쓰는 거고요. 이런 정밀함이 요구되는 게 아닌 분야, 검색 엔진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분야에서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AI 윤리를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LM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만든 포럼이 생겼을 정도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가 사람이 통제 가능해야 한다. 혹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만큼 AI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분명한 상태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프리 힌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에 딥러닝과 GPU를 학계에 도입시켰던 그분이 최근 10년간 구글에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작년 중순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제 내부에서 보니까 이 AI가 우리 일자리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으로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 내부 직원으로서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위험성을 알려야겠다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퇴사를 하셨다고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조심해서 잘 다루어야 하는 시기다, 아직은. 그리고 적용을 한다면 분명히 그런 파운데이셔널 모델들에서 목적에 맞게 완전한 파인 튜닝을 한 상태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심각하죠.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인문사회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게 완전히 독점적 성격이 강한 분야거든요. 문서 5조개 학습해야 되겠죠? 그 학습하는 데 드는 컴퓨팅 비용 있죠? 매개 변수를 많이 둔다는 것도 다 비용입니다. 이제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많지 않아요. 일단 그 AI 분야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그것을 파인튜닝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의 비용도 높습니다. 결국 이 지금 막 이렇게 많은 LLM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몇 개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다 쥐고 있다는 건 언제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정신을 조금만 놓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업계의 독점적인 성격 자체,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하나로도 사실은 가짜뉴스의 생산이 너무 쉬운 시대인데, 이 가짜뉴스의 생성 속도, 양이 AI를 입으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용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너무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이 가장 인문학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제가 실제로 이 전 회사의 NC에서 일을 했었는데, NC에서 저희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은 게 뭐였냐면 혐오 표현을 제거해내는 기술이었어요. NC는 아시다시피 게임 회사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채팅창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나쁜 말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보다 많이 나쁜 말을 하냐면, 그 혐오 표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를 또 저희가 빌드를 할 거잖아요. 그럴 땐 항상 휴먼 리소스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혐오의 레벨 중에 1부터 3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혐오 표현을 보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었다는 증거죠. 아직 이런 혐오 표현을 제거하는 기술이 온전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양산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에서 차별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쉽거든요. 이게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으로 가게 되면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 현업에서의 느낀 점은 그런 혐오 표현이 피부로 느껴지는 지점이었고, 그리고 사실 AI가 정말 필요한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보다는 사실은 저개발 국가들이 오히려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고 보는데, 정작 그 나라들은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격차들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독일을 포함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이런 AI 윤리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기업들, 특히 이제 주요한 AI의 그 플레이어들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좀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 참 준비가 덜 됐다고 많이 느끼는 게 아직 AI를 활용할 준비도 안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단적으로 느낀 게 이전 회사에서 제가 그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공시보고서를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AI를 활용해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작업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PDF여야 하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되게 많은 문서들이 머신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바꿀 계획을 갖고는 있다고 하는데 먼 미래이기도 하고요. 좀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윤리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좀 양심적으로 뭐 윤리 담당 부서를 만든다든지 거기에서 윤리 원칙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적인 움직임이 정말 있는가? 피부로 느끼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